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런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시고 하는 그 정성 참 대단하시다는 거를 저는 잘 압니다. 저도 서울 공대의 최고 산업전략과정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그 시간을 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최선을 다했어도 몇 번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신 참 여러분들의 어떤 뭔가 배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성의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명훈 원장님과 또 고대 행정대학원 최고 관리과정에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와서 이제 완전히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우리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날씨가 추워질수록 정말 걱정입니다. 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좀 더 활력 있고 희망차게 변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이렇게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그렇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고 돌아볼 때 너무도 비생산적인 대결의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도 경제도 교육도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가 계속된 한은 우리 국민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국가 경쟁력은 낮아져서 결국 앞으로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경쟁력이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가장 뒤떨어져서 우리의 이제 경쟁 상대는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저 말레이시아나 태국, 중국 이런 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된다든가 또 실업률이 낮아지기는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민도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정말 그런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당이 개혁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또 정당 개혁의 핵심은 1인 지배체제를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우리가 선진강국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가 경쟁력과 우리의 나아갈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류 그 발전 과정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두 번의 그 혁명을 경험했는데 그 첫 번째는 도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농업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기계 동력을 이용해서 생산력을 엄청나게 늘린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는 세 번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중요한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그 국가 경쟁력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고대의 농업사회나 또 상업사회 때까지만 해도 문명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간이나 국가 간의 그 빈부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고, 또 설사 한번 뒤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 격차를 쉽게 만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공업화된 나라는 아직도 그 수공업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차이가 결국은 엄청난 경제력의 차이를 가져왔고, 또 그 차이는 바로 국력과 군사력의 차이가 돼서 후발국들은 결국 그 선진국들의 그 원료나 공급하고 시장이 되어주는 그런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멀리 예를 들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그 산업혁명기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5,000년간 이어왔던 이 나라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게 만들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제가 그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정치인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교훈으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정치가 잘못되면 나중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재 우리는 세 번째 혁명인 정보화 혁명 속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히 역사의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혁명인데,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잘하면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이렇게 지역과 계층으로 분열돼서 이 중요한 시기를 낭비해버린다면 또다시 다른 나라에 뒤처져서 몇백 년 동안 그 격차를 만회하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생존조차도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무한 경쟁 시대로 치닫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 걸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지상을 통해 보면 그 이웃 중국의 부상을 상당히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한다. 저는 결코 우리가 정신만 잘 차려서 대응한다면 중국의 부상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절호의 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억 인구가 있는 이 중국이
경제가 자꾸 경제력이 높아져서 그렇다면 구매력도 높아지는데, 그렇게 될 때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앞서간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그 틈새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수출할 기회가 됩니다. 또 그 중국의 그 많은 수출, 수입 그 물량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물류기지화 한다면 그 많은 물동량을 갖다 우리가 처리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국력을 소비하고 그렇게 갈라져서 분열하고 이런 때에 대비를 잘 못하면 그런 물류기지가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물류기지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거는 이미 한번 가면 끝난 겁니다. 또 중국이 구매력이 높아지고 좀 지금보다 더 그 경제가 성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게 될 텐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저는 한국을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깝고 또 그러니까 비용도 덜 들고 문화적으로 역시 중국과 우리는 좀 통하는 데가 많습니다. 비슷한 데가. 그래서 우리도 그 중국의 효도 관광이다 뭐다 해서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또 관광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는다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인재들을 잘 키워서 경제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치가 안정돼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뒷받침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고급 두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첨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급 전문 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민을 가던 분들은 주로 단순 노동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급 전문 인력들이 대거 이민을 가고 있는데 바로 국가 발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단지에는 국가의 미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단지들은 지금 하나하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만든 대만의 신죽 사이언스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금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갔을 때 이곳을 일부러 방문을 해봤는데 그 80년대에 중국 대만의 관리가 한국에 와서 대덕단지를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주니까 아주 샅샅이 대덕단지를 보고 가서 여기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그곳에 그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서 지금 대만의 첨단 산업 기술을 그게 다 거기에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고급 두뇌에 달려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과 투자를 집중해서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고 또 과학기술자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각종 기반을 잘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일에 국가 지도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입니다. 고급 두뇌를 육성해야 될 이 교육도 지금 뭐 교실 붕괴니 교육 이민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처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으신 분들도 드물고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사교육비가 투입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빚을 내서라도 자식 교육은 시키겠다 하는 이런 그 교육 열만 갖고 본다면 아마 우리 교육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져야 마땅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교육 정책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철저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세운 후에 적어도 10년 이상 흔들리지 말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추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금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쪽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인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하도 힘들어서 외국으로 옮기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잘못하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그런 어떤 인프라를 건설한다든지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 같은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규제 개혁이나 적절한 정책 추진같이 작은 투자로도 단기간에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면 다 지금 우리는 부족합니다.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국책 사업들도 너무 방만하게 추진돼서 국가 재원만 낭비되고 오히려 경제에 주름살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부 고속철도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5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 18조 5천억으로 늘었습니다. 또 완공 예정일도 98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2004년으로 잡았고 그것도 이제 가서 언제 그것도 과연 그때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경부 고속도로가 짧은 시간 동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건설돼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 비용을 줄이고 또 국가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이 빅딜도 한번 보면 그동안 큰 이익을 내던 LG 반도체와 현대 반도체를 강제로 합치게 한 결과 이제 두 회사 다 부실해져 가지고 외국하고 이제는 저자세로 제휴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까 소개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외교통상위라고 하셨는데 15대 때는 제가 산업자원부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이 빅딜을 정부에서 추진할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대회할 때 막 띠까지 두르고 나가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강제적인 빅딜은 안 된다 하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그 잘못된 정책이 이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 그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공적 자금, 다시 말하면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인데 지금까지 무려 150조가 넘게 투입이 돼가지고 이게 그러면 경제 개혁을 위해서 잘 쓰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또 정부의 관리도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최소한 반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수하지 못할 원금, 이자 이거를 전부 합치면 무려 139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 돈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려면 국민 한 가구당 1,000만 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그 감시를 못한 거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무한 경쟁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거나 또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무역 의존도가 70%나 되면서 WTO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정책 결정을 할 때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 하는 이 한 가지 기준에서만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세계 경제 그룹 중에서 우리만 소외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손해를 주고 앞으로 우리 경제도 이것 때문에 매년 1% 이상씩 성장이 감소하게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그 환경을 만들려면 기업을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중요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경제를 건설하기까지 기업이 기여한 공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훌륭하고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을 많이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기업을 키우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가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정책이야말로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과거의 일부 잘못된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석유라든가 또 철강, 조선, 가전 등 소위 그 당시를 이끌었던 성장 엔진들이 이제 점점 고갈되고 있고 중국 같은 나라 이 후발국들의 그 강한 그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선진 강국이 되려면 산업 구조를 향후에 고성장이 예상되는 정보통신이나 그 생명공학 같은 이런 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그 남성 인력들만을 재배치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우수한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 같은 첨단 산업의 경우는 섬세하고 유연한 그 여성의 장점과 잘 들어맞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성 인력 활용도를 보면 대학교 졸업 여성들의 54% 정도만이 그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의 사회 참여 없이 국가 경쟁력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과 그 육아에 대한 부담을 그 개인이나 어떤 가정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또 국가 경쟁력을 논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실정을 보면 효과적이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각 부처마다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한 6, 7개월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 장관일 경우에는 올해에만도 벌써 5번째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도 다 바뀌고 이러니까 관료들이 그냥 일손을 놓고 정치권 눈치만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잦은 장관 교체는 대통령에게는 득이고 국민에게는 손해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장관이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면은 해당 부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이 많아지고 따라서 이런 것은 대통령한테도 손해고 국민에게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그 관료들을 볼 때 평균 보직 기간이 1년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키울 시간도 없이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정부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커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만 하더라도 건국 이래 그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는데 이런 그 낙하산 인사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흔드는 일이 잦아서 사기가 많이 꺾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은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렇게 단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우리의 우수한 공무원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부 비리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또 관료주의의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고 국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긍지를 느끼고 앞으로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구성된 사회는 활력이 있고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결국 침체되고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우리는 안 돼 하는 이런 식의 그 부정적인 시각, 패배의식이야말로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진정한 그 위기이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나라 전체가 온통 지역으로 갈리고 계층으로 분열되고 나라 안에서 매일 우리끼리 싸우면서 과거도 부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점을 바로 잡아야만 진정 새로운 국민 정신과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이 바로 화해와 화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이제 끝내고 화합과 화해의 정치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이끄는 정치 지도자는 결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선배 정치인들에게서는 능력과 경륜을 물려받고 또 젊은 세대들로부터는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여서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저는 기꺼이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쌓여있는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포괄하는 근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치이고 또 그 정치를 바꿔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이 바로 제가 경선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매년 예산안이 정쟁에 쫓겨서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제대로 통과돼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막 시간에 쫓겨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졸속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해야 될 정작 중요한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는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의견은 좋은 의견이고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은 나쁜 의견으로 판단이 돼서 국민 우선, 민생 우선, 상호 존중의 정신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냉소와 무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가 바로 서야만 다른 모든 분야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국가 경쟁력도 자연히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현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마다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저는 진정한 개혁이란 바로 정치개혁이고 정치개혁 없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치만 제대로 개혁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그 어떤 다른 분야를 개혁한 것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은 분명히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63년도에 100달러에서 95년도에 일반 달러를 넘었고 수출은 1억 달러였던 것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사일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없었고 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절대 빈곤을 해결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유수의 각종 기관에서 한국이 이런 추세로 성장한다면 21세기에는 국가 경쟁력이 세계 제일이 될 것이다. 또는 세계 7위 안에 들 것이다 하고 전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잘못된 것들만 정확하게 고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정당개혁입니다. 정당개혁 없이는 정치개혁이 있을 수 없고 정치개혁 없이는 국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정당개혁의 시작은 1인 지배체제의 종식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정쟁, 당리당략 여기에서 벗어나고 또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절실한데도 왜 그것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당이 1인 지배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1인 보수 체제로 보수가 지배해온 우리 정당들은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지역주의를 일정 부분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고 국가를 대표해야 할 집권 여당의 경우도 특정 지역을 대표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도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21세기는 1등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경쟁의 시대이고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그 지역주의 아래서 안주하고 있는 현재의 여야 정당들이 크게 변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난 후에 지금 언론에서 보면 여당 내에서는 뭐 총재직 폐지라든가 상향식 공천제도, 정당 재정의 투명화 같은 이런 그 정당 개혁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여당의 자구책이라든가 뭐 정치적 계산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런 움직임이 우리 정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정당 개혁에 대한 논의가 우리 정치권 전체에 확산돼서 우리 정치가 보다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속한 한나라당도 정말 나라를 위하고 우리 정치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당보다 더 많은 정당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선진 정당으로 거듭나고 또 여당보다 더 큰 지지를 받는 국민 정당으로 뿌리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루지 못하신 이 나라의 민주정치를 꽃피우는 일을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국민정당으로 바뀌고 우리 정치가 변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당들은 지역 정당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1인 지배체제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당들이 당내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화되고 투명화돼야 될 것입니다. 또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이나 총재가 일방적으로 당을 좌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총재가 되더라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선 후보와 총재를 분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 지도자는 통치라는 개념보다는 국가 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대통령은 국가 경영에만 전념하고 정치는 당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의 재정 운영도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도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그 국회의원으로 그 당에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지만 저도 이 당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치권이 기업에는 투명한 재정을 운영을 하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권은 막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정당들이 강력한 싱크탱크화해서 명실상부한 그 정책 정당으로 바뀌어야만 진정 국민 속에 오래 남는 그 정당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의 공천 과정을 투명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부분이 1인 보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데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공천 심사 과정을 공개해서 당 총재가 공천권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1인 지배체제의 정당에서는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당 안의 모든 공식적인 기구도 결국은 1인 지배체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활성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당의 전반적인 개혁 문제를 다룰 한나라당 개혁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향후의 정치 일정과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 방식, 또 대선 후보와 총재직 분리 문제, 상향식 공천 제도, 투명한 당 재정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저는 그 한나라당 개혁추진협의회가 우리 당이 민주적인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체가 될 것으로 꼭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들이 현재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고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극도의 냉소와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정치권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이 그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10년 내지 2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첨단 과학기술 등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뒤떨어지기 시작하면 몇 년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큰 그 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그 후진국으로 남아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대한민국을 정보화 시대의 선진 강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
이런 그 시민 정신을 고양시킨다면 우리는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이룬 것보다 훨씬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 개혁이고 정당 개혁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 개혁의 성공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를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나라,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힘을 모아야 진정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노력과 고통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는 화해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국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당당한 선진 강국으로 서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그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등과 분열을 감싸고 상대의 허물을 감싸는 포용과 긍정의 역사 인식으로 그 화해와 화합을 해야 되고 저는 그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바른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